자, 이번 시간은 등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법이 좀 어려운데 등기법이 왜 나왔을까? 등기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민법에 의해서 등기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물어는 보자고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해 보신 분, 부동산 사보시고 팔아보시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말 안 해요? 기분 나쁘게. 자, 물 먹었어요. 예? 물 먹었어요. 네, 자, 꿀 먹었어요? 말 잘하시는데?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 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 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할까? 잔금을 지불하면 취득할까? 예. 네. 뭐, 아시네. 등기를 해 취득하는 겁니다. 민법의 규정 중에 하나가 있기를, 민법제 186조라는 것이 나와요. 민법 규정인데, 민법에서는 186조 내용이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법률행위일 때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라. 그럼 이제 권리를 배울 때는 물권이랑 채권을 배우시는데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주체를 법에서는 인이란 말 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의 경우는 둘로 나눠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우리 같은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그럽니다. 법에서 인격처 부여한 단체가 법인이에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식으로 법인체로서 인격처 부여받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연인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시는데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있고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뭐라고 부를까?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줄여서 물건에 가진 권리, 물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물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한테 가진 권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 채권이라는 말 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가진 권리를 줄여서 채권 그래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행사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행사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권 중에서 가장 왕이 소유권입니다. 뭐라고요? 소유권. 물권의 왕이에요. 소유권이 가장 좋은 권리입니다. 그럼 소유권이란 것은 물권일까 채권일까? 분명히 책상 위에 볼펜을 갖고 계시죠? 볼펜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세요. 그럼 사람이 사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노예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소유권이란 것은 물건에 가진 권리인 거지 사람끼리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채권자, 채무자끼리 서로 내가 채권자고 네가 채무자라는 사실은 다 아니까 다른 자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동산이 있게 되면 이 부동산이 누구 것인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집이 있을 때 저 집이 누구 것이냐 등기란 제도로서 알리게 돼 있어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 표시를 합니다. 영역 표시 뭘로 할까요? 싸고 비비고 막 하지 이렇게. 그럼 사람도 자기 땅 자기 집이라고 싸고 비빌까요? 어차피 늙으면 비빌 거? 그건 안 되니까 등기란 제도로서 어떤 부동산이 누구 것인가 권리 공개를 알리는 것이 등기 제도가 되는 겁니다. 등기 안 했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법률행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를 한 때 취득한다가 이게 시기예요. 그럼 아무리 내가 부동산 매입을 한 다음에 잔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산다 할지라도 등기부상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하라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나 절차가 민법에 안 나와요. 그럼 등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대원칙이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187조도 배워요. 187조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이게 또 예외 규정입니다. 그럼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상속을 받은 경우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상속받습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집의 소유권은 상속인 취득합니다. 그러면 차이점 발생했죠. 매매계약은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하는 것이고 상속 같은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당연히 취득을 해요. 만약에 제가 상속받은 집이 있더라. 그럼 제가 등기 안 해도 이 집의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요거를 팔아먹을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법률 상속 같은 경우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상속은 등기할 필요 없는데 언제 등기할까? 팔아먹을 때 처분 시의 경우는 등기를 하고 처분하도록 법이 규정을 합니다. 이 두 개 법에 의해서 법조문에 의해서 등기법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럼 등기란 것은 이제 예를 들어 보자고요. 등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 틀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서 하나씩 공부를 하시는데 이 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어떤 등기 실행해 줘야 될까요? 매수인이 샀으면 잔금 치른 다음에 무슨 등기가 올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겠네요. 그럼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을이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를 해주게 되면 등기부상 매도인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상실해요? 상실하죠. 넘겨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을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등기 의무자. 그럼 등기를 통해서 매수에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겠네요. 그럼 취득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앞으로는 등기법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말을 많이 써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등기 권리자.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로 말씀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둘 다 무슨 등기 신청하셔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등기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법무사에게 맡겨버렸죠? 네, 학원에 낸 수강료는 나도 집 사시고 등기 2번만 하시면 수강료 뽑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되게 쉬워요. 등기란 것은.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한번 해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쉬워서 이거 별것도 아닌 것을 그동안 비용 많이 내고 했네 해서 결국 알게 되니까 그것만 알아도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 오셔서 수강료는 벌어 가십니다. 너무너무 쉬우니까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은 한 방에 딱 끝나요. 근데 왜 직접 안 하고 법무사에 맡겼을까? 네?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죠. 실제로 내가 모르니까 못한 거지 뭐. 아닌가요? 내가 등기란 걸 할 줄 모르니까 못한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죠. 뭐. 법무사가 그럼 중개업소가 하란다고 다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한 것인데 등기란 걸 배우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질 않아요. 등기하는 게 너무 정보 공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쉬우니까 나중에 집을 사시고 상속받은 땅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은 한 방에 딱 끝나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등기 한 2번만 치게 되면은 수강료는 버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계셨느냐, 집을 사신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무사에 맡기자니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직접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선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러 가자마자 오시더니 저 등기 끝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 몇 번에 끝냈나요?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별거 아니던데요? 이 말 나오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죠.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한 사실을 친구한테 자랑을 했대요. 이 친구가 집을 사더니 내 것도 등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서 본인이 등기 다 해주고 있다 하더라고. 주변 것들은. 한번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같이 어렵질 않으니까 이제 할만합니다. 등기는 이제. 요것만 등기할 줄 알면은 2개만 하더라도 여러분 수학년 버는 거예요. 근데 할까 안 할까?
또 무서워서 못합니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전 등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을 배운 등기법인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그럼 등기 신청을 어디에 할까? 등기를 담당하는 관서가 있습니다.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국가기관 중 등기소란 것이 보건소란 것이 있고, 그죠? 시 업무를 다루는 시청이 있고 이렇게 다 관서가 있듯이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를 등기소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는 어디서 담당할까? 자꾸 떠들어야 돼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은 이게 입이 열려요. 생소한 용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자꾸 깨우쳐야지만 대화할 때 편안하게 대화가 되지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들을 땐 알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떠들어서 배운 것은 절대 까먹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SNS나 컴퓨터가 IT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핸드폰이 막 빨라지고 모든 게 담겨있고 하니까 사람 살 때 굉장히 편해졌죠. 근데 편해진 만큼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점점 바보가 돼요. 이제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집도 못 찾아갑니다. 어디를 가져가도. 옛날 같은 게 핸드폰 없이도 다 다녔는데 내가 운전하고 한 2바퀴만 헤매고 다니면 그 길을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뭐 카카오맵, 티맵 깔아놓고 그걸로 가다 보니까 길을 몰라요. 또 옛날에 노래방 기계 생기기 전까지는 노래를 써가면서 외우다 보니까 안 보고도 내가 좋아하는 다 불렀는데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 보고 다 부르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노래를 할지라도 안 보고 한 곡을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릴 때 배우신 그 선생님께서 따라 부르면서 한 절 소리 따라 부르는 지금도 다 기억을 해요. 까먹질 않아요. 왜 그럴까? 입으로 떠들고 배운 것은 까먹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교육 방법 중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인터랙티브한 강의, 대화식 강의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자꾸 떠들다 보면은 틀린 게 맞춰지니까. 근데 틀린 거 겁먹지 마세요. 예전에 지금 사람이 없지만 여기도 아까 말이 끊겼는데 옛날에 사람 되게 많았어요. 인터넷 강의가 대중화가 되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뭐 학원에 오전 강의 이것만 강의 서너 배의 강의실에 꽉 찹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앉았으니까. 앞에 여기까지 앉아 계시면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 튈까봐. 튀는 사람은 알아요. 맞은 사람도 알아. 하지만 맞은 사람이 보고 앞에 안 닦아. 얼굴 골리면 닦아. 아이씨 그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피해 갔는데 이쪽은 잘 안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여자분 한 번 앉으시더니 질문할 때마다 틀린 말만 대답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대답하실 당시에는 본인 생각과 정반대로 대답하시라고. 이렇게까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신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을 하는데 이분 늦게 오셨거든요. 오셨어. 그래서 저분이 합격해서 왔나 떨어져서 왔나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한테 저분 합격했냐 그러니까 합격했대요. 진짜? 진짜로.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합격 축하드립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밥 찍을 때 본인 생각과 다른 것만 찍었죠.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면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았대요. 내 생각이랑 다른 부분이 있던 거를 대답을 통해서 각인시켰대요. 근데 그런 장점은 있으니까 틀리는 거 겁먹지 마세요. 전 야단 안 쳐요. 1년 내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화도 안 내. 화나면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모른다고 야단도 안 치니까 겁먹지 마세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틀린 사람도 나아요. 알면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모르니까 앉아 있는 거지. 자, 등기 사무 담당하는 관서를 뭐라고 부른다? 등기소라고 담당을 합니다. 근데 등기소라는 것이 지금은 대부분 다 법원에 속해 있어요. 옛날엔 시, 군구마다 등기소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전산화되면서 컴퓨터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다 합쳐서 법원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개 법원을 여러 곳 등기소 관장하는 곳으로 돼 있는 게 현재 모양새인데 어쨌든 등기사무는 담당하는 것이 등기소인데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사무를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관. 등기소에 가게 되면 공무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공무원이 다 등기관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자가 누가 있나요? 의사, 또 간호사, 또 뭐 되게 많아요. 병원이라고 의사,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직도 있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굉장히 많이 있듯이 그 등기소 안에도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등기관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을 따로 지칭을 해서 등기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 소유했다고 다 등기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급수 제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면 4급 공무원부터 7급까지 이 공무원 중에서 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등기관으로서 등기상을 담당하도록 규정을 해요. 그럼 등기관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면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7급이 높을까 낮을까? 4급이 높죠? 5급은? 높아요.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 줍니다. 6급은? 높아요, 6급은. 그래서 예전에 모학원 강의할 때 야간반에 강의를 하는데 6급이 높나요? 물어봤더니 다른 분이 별로 안 높아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여자분이 뒤돌아보면서 6급 높아요. 그래가지고서 싸움 날 뻔했는데 내가 교육청 23년 근무해 지금 6급인데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이 안 높아요. 그랬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이 무궁화 있죠. 무궁화 2개가 경감인데 6급이에요. 이게 낮은 급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법원장이 너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등기가 지정한 자 등기관됩니다. 그럼 등기소에 그럼 이 상황에서 등기 신청을 누가 할까요? 그러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에는 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오는 것을 공동 신청이라고 말 쓰는 겁니다. 공동 매매계약을 청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같이 와야 돼요. 혼자 등기하러 왔다가는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 못하는 것을 두 글자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각하란 말을 사용을 해요. 어려운데 뭐라고요? 각하. 각하라는 것은 떨어뜨릴 각자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등기할 사람들은 책상 위에서 등기관들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겠지만 등기 못하는 것들은 책상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 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어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 이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야. 소송감이 안 돼. 법원이 소송을 거부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 기각. 그렇죠. 소송은 기각이라는 말 쓰지만 등기 신청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니까 기각 그런 것이 아니라 각하란 말 쓴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각하사유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등기할 수 없는 사유를 줄여서 각하사유라고 불러요. 각하란 말 이해 갔어요? 근데 각하란 말을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했나요? 옛날에는? 예? 대통령 각하란 말 썼죠? 각하란 말을 쓰다가 어느 순간 각하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각하란 말을 사용 안 했어요. 각하란 말은 왕한테 붙는 칭호가 아니에요. 왕한테는 폐하나 전하가 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까지는 고려 황제 폐하가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는 폐하가 아니라 왕자 붙이고 전하가 그랬고 고종 황제, 고종이 대한제국 세운 다음에 고종 황제 폐하가 되어서 민비가 명성황후란 말이 붙은 거예요. 왕비 붙은 게 아니라. 그럼 일본 왕을 뭐라고 부를까요? 천황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낮춰버리려고 황제란 말은 일본 왕이란 말을 써요. 일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높은 사람은 황제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왕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와 다르게 고려시대는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토를 넓히려고 막 싸웠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사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을 부모님 나라, 형님 나라로 모시고 공을 보내면서 전하란 말을 쓰고 급을 낮춘 거예요. 황제 폐하는 노란색 도포, 황금색을 입습니다. 황제니까. 근데 우리나라 조선 임금들은 다 빨간색을 입었잖아요. 노란색 못 입고. 왜? 똑같이 입었다가는 한 대 맞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조선시대는 왕이라는 말 쓴 것이고, 대한제국 세운 다음에 내가 대한제국이 고종 황제 폐하가 되면서 그때 노란색 도포를 한번 있습니다. 왕한테 붙이는 전하나 폐하가 붙는 건 각하란 말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하란 말을 떼버린 것이 그 뜻인데, 우리가 배우는 각하란 것은 그 각하가 아니라 등기할 수 없는 사유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각하라고 부른다. 이렇게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청을 둘이 오는 것을 공동신청이라만 사용을 했고, 그럼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할까요? 서류가 따라 붙을까요? 서류가 따라 붙어요. 그럼 어떤 서류를 내야 될 것이냐? 서류를 쭉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럼 서류는 조금만 이해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사인들이 행정청 국가기관에게 어떤 걸 요청하는 경우를 신청한단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신청은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일정한 행위를 신청을 해요.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발급, 신청, 요양급여 돈 달라고 신청. 그럼 신청이란 말은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일정한 행위 신청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신청. 그럼 신청을 통해 들어가는 신청할 때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럼 입으로 할까? 서류로 할까? 서류로 하니까 신청서를 내야 돼요. 등기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지금은 또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나요? 그 매매계약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서도 내야 됩니다. 또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확실해요? 그럼 매도인은 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옛날 말로 등기 권리증을 내야 돼요. 권리증을 내야지 매도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등기 권리증을 가져와라. 쉽게 풀어드릴게요. 권리증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등을 또 내야 됩니다. 내는 경우가 있고, 이거 말고도 주소증명서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서류 쭉 낼 때 누가 낼 것이냐, 이제 이게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내야 될 서류가 13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서, 계약서, 권리증, 인감, 뭐 등등등의 서류가 되게 많은데, 이 서류 하나씩 누가 언제 낼 것이냐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등기법은 이 서류를 누가 언제 낼 것이냐를 요걸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서류가 한두 개라 그러면은 딱 잡아놓으면 넘어가겠지만 서류 13개가 딱 쭉 흘러나올 경우에 대장 내는 경우도 있고, 도면 내는 경우도 있고, 매목 내는 경우도 있고, 신고필증 내는 경우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걸 상황 따라서 누가 언제 낼 것이냐를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가 어려웁니다. 여기 어려워. 여기만 공부 끝나게 되면 등기법 어려운 거 잡았단 말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따져보죠. 신청서에 당연히 둘이 같이 작성이 될 것이고, 계약서 둘이 작성했죠? 내면 되는 것이고, 권리증은 그러면 매도인에게 있을까, 매수인에게 있을까? 등기 권리증은 매도인에게 있어요, 매수인에게 있어요? 매도인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매도인이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의무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은 아직 권리증이 없으니까. 의무자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인감은 또 의무자가 내야 될까, 권리자가 내야 될까? 네? 도인, 매수인. 네? 그렇죠. 의무자. 매도인이 냅니다. 의무자 쪽에서.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찍은 도장이 인감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의무자 권리를 뺏기는 자니까 의무자 낼 서류가 많은 거예요.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하다 보니까 득이 되는 거죠. 별로 낼 서류가 없어요. 하지만 권리를 뺏길 당시에는 낼 서류가 많은 겁니다. 상황 따라 다 내는 것이고, 주소증명서면은 매도인의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나요, 이미? 있죠. 매수인은 등기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럼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니까 또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새롭게 매수인은 적어줘야 되니까 권리자가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뭘 낼 것을 쭉 따라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등기 실행할 것이냐. 서류 들어왔으면 등기를 실행해주고, 등기가 끝났을 때 완료가 된 경우에는 뭐가 나오느냐. 등기권리증,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불러요. 요거를 발급하면서 등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여기는 26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 책. 이 책 263페이지. 아니, 그냥 안 보면 여기 써드릴 때 보시라고. 책 봤어요? 아니, 이거 봤어요. 이걸로 봐요. 거기 보니까 263페이지에, 아니, 보시면 되죠. 써드릴 테니까. 이렇게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관리 통지서란 말이 쭉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권리자 이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재나 쭉 나온 게 있을 것이고,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한가 밑에 보니까 번호표가 쭉 이렇게 있죠? 1번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50번까지 쭉 나와 있나요? 네. 이게 이 표가, 이게 비밀번호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줍니다. 등기 끝나면은. 옛날에 등기 권리증이라고 해서 종이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걸 갖고 계시다가 하는 역할이
원래는 비밀번호 칸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못 보이게. 여기다 가려버리고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이 스티커를 제거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고 써 있고 스티커를 제거했을 때 이 번호표가 나와요. 그럼 나중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이때는 이 중에 번호 하나 아무거나 무작위로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 등기표정보 칸에다가 번호 입력하게 된 번호가 여기랑 맞죠? 그러면 등기 실행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보안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 입금 송금할 때 보안카드에서 앞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입력한다 맞으면 등기 넘어가듯이 입금 송금하듯이 이 보안카드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뜻이에요. 이거를 주면서 등기가 다 끝났다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표 정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서 어디다 숨겨놨어요? 장롱서랍에 숨겨놨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이 장롱서랍에 숨겨놓은 거 아닌가요? 몰라요? 중요한데 남들도 다 아는 장롱서랍에 숨겨놓은 거 뭐가 중요하다고 외치실까? 등기표 정보란 것은 그럼 잃어버리면 재교부 해줄까요? 잃어버리면 재교부 일치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재교부란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집 2번 팔아먹으니까. 재교부가 안 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로 확인하면 돼요. 매도인이 등기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낼 때 집 팔을 때 잃어버린 경우는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둘이 갈 때 직접 가서 확인받으면 돼요. 나 집 파는 매도인인데 등기소 가서 나 집을 팔고 등기하러 왔는데 등기표 정보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신분증 꺼내라 그럽니다. 그 신분증과 등기부를 대조해 본 다음에 일치가 되면 등기 실행해 줘요. 그럼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받으면 돼요. 확인받기 싫으면 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무사와 변호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맡긴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한 다음에 이자가 집 파는 매도인 맞다라고서 확인서를 써줘요. 이자는 5만 원 받습니다. 비용을 받고 이유를 가름할 수가 있고 또는 뭐 공증인 찾아가 공증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지 잃어버렸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언제냐? 196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등기법이 시행한 연도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왔는데 60년 전까지는 등기 안 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옛날에 땅문서만 넘겨지 땅을 거래할 시절이 60년 이전이에요. 그럼 60년 이전까지는 땅문서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볼 때 노름하다가 돈 다 해니까 땅문서 훔쳐가지고 땅문서 잡히고 돈 가지고 노름하지 않던가요? 네, 그런 시절이 60년 이전까지예요. 옛날에는 60년 전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안 해도 땅문서만 넘겨주면 주인이 바뀐 시절이 옛날이었을 때 이때는 중요했습니다. 이때 중요하니까 숨길 데가 없으니까 장롱 밑에 장판 밑에 막 숨겨놨던 거예요. 훔쳐갈까봐. 근데 지금은 도둑놈이 들어와서 금부치에 훔쳐가겠지만 이 등기 권리증 훔쳐갈까요? 절대 안 훔쳐가. 이거는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옛날에 땅문서 가지고 땅 팔아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팔아먹지 못하니까 가끔은 드라마에서 왜 권리증 갖다가 집 팔았다고 땅 팔았단 말 나오게 되면 저는 보다가 참 도대체 저 작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옛날에 그 뭐죠? 왜 얼굴 점 찍었다고 못 알아본 드라마 있었죠? 변우면하고 장서희 나와가지고 무슨 뭐 배반의 유혹이 배반인가 아내의 유혹인가 거기 나와서 장서희가 얼굴 점 하나 찍었더니 변우면이 못 알아보잖아. 자기 마누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따 집에 가서 점 하나 찍고 가야지. 우리 마누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자. 어쨌든 그때도 그 집을 팔아먹었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그거 나올 때 저 작가가 재밌게 하려고 한 건 맞지만 너무 시대와 안 맞게 썼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었는데 얼마 전 드라마에서 또 나오더라고. 등기 권리증 가지고 집 팔아먹었단 말이 또 나오길래 도대체 저거 언제 때 얘기를 드라마에 집어넣을까. 그래서 알면서 보는 사람이야. 저거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조금의 오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입장에 저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고 말았었는데 어쨌든 맞아가자고요. 등기표 정보 잃어버리면 큰 문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관하시지 여기저기 막 숨겨놓고서 보자기로 싸가지고 막 감춰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숨겨놓게 되면은 집 팔아먹을 때 나중에 싸워요. 부부끼리. 집을 다 팔았는데 권리증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법무사한테 위임하면서. 근데 남편분이 하시는 말 여보 우리 집 등기 권리증 어디 있어? 아내가 하는 말 글쎄요 어떤 잘 안 보이네 못 찾겠네 그러고서
한참을 늦어도 안 나옵니다. 서로 싸움 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보관도 못하냐? 잔소리 많다고 막 싸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간다거나, 가기 싫은 게 5만 원만 좀 해결되니까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잘 찾기 좋은 곳에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은, 거실, 맨 앞에 서랍 맨 밑에 깔아놓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냥 잃어버리지도 않고 들춰볼 필요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등기할 때 기본 틀입니다. 지금은 여기 잠깐 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매매 계열 통해서 무슨 등기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바로 반대로 한번 가보자고. 이번에는 갑이 아버지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갑이 아버지로서 이 집을 갖고 계신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이 아들 A라는 자가 상속을 받아요.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상속인일까? 산 자가 상속인일까? 살은 사람이 상속인이고 죽은 자가 피상속인을 쓰는 겁니다. 죽은 자가 누구라고요? 피상속인. 죽을 때 그냥 죽어요? 피 흘리고 죽어요? 피 흘리고 죽으네. 피 흘리고 죽은 사. 죽은 자가 피상속인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시네요.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피상속인. 아들은 상속인입니다. 그럼 상속인은 언제 취득할까? 등기해야 취득할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할까?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사망하자마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언제 등기할까? 팔 때 처분시에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시에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물려받는 등기를 상속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물려받는 걸 뭐라고 부른다? 상속 등기란 말씀입니다. 그럼 칠판에서 이제 요 기본 틀이 바뀌는 거예요. 상속 등기 어디에 신청할까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누가 처리할까요? 등기관이 처리합니다.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이 됩니다. 여기서 혼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이란 것은 공동이 아니라 이제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그럼 첨부할 서류 중에서 신청서 내야 될까요? 네, 계약서 낼까요? 이건 필요 없잖아요. 계약하고 죽는 게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권리자 혼자 가잖아요. 근데 등기표정보 이런 거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인감도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 기본 틀에 껴넣는 거 하나씩.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3분 계신데, 시험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하고 남편분한테 중개사 학원 간다고 말씀하고 오셨죠? 그냥 냅다 왔어요, 그냥. 자. 그러니까 남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당신은 머리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따!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은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냥 돈 버리지 말고 집에 살림이나 잘해라고 구박을 하시던가요? 울지 말고 그냥 편한 얘기하세요. 자, 자격증 따오면은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서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발끈해가지고서 내가 자격증 따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분이 뭐라 그러느냐? 네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내가 새로 지은 집 너 줄게 그랬습니다. 합격하게 되면 집을 주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역시 남편 살다 보니 못 믿을 인간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류 받는 게 아니라 가등기 하는 겁니다. 가등기. 진짜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란 것이 있어요.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럼 미리 가등기해 놓으면 돼요. 가짜 등기로서.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한 다음에 합격하면 본등기하기로 하는데 약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 할 때도 닦이면 돼요, 이제. 가등기 하더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채워놓는 거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서 상황 따라 바뀌는 겁니다. 은행과 대출 받으러 갈 때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갑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B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1억을. 그럼 채권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분명히 은행이 생각하에 빌려줘요. 저 채무자 갑은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니면 안 갚고 떼먹을 것이다. 어떤 생각하에 빌려줄까? 그렇죠. 떼먹을 것이다요.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난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채권자 생각은 지금은 돈을 빌려가지만 넌 분명히 떼먹을 거야. 이 생각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한테 돈 1억 빌려주시죠. 그럼 은행에서 뭐라 그럴까요? 대출인 영어, 담보인 영어 부분입니다. 담보 없다 그러면 더 짧게 얘기해요. 가 그래요. 안 빌려줘. 대출해주면 담보를 왜 요구할까? 넌 지금 돈이 필요해 빌려가지만 안 갚을 거 뻔하니까 네가 제공한 담보로서 경매 실행을 통해서 채권 회수할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갚을 생각이 있다 하면 담보 제공 안 합니다. 요청도 안 하고. 여러분 동생이나 부모님이 돈 좀 빌려줘라. 100만 원만. 내가 이달에 좀 급하다 그래. 100만 원 빌려 담보 달라 그래요? 왜 안 달라 그래요? 갚을 거 뻔하니까. 갚던가요 근데? 잘 안 갚아. 갚을 마음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면 갚을게 그거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갚겠다는 얘기지 갚을 마음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받을 건 뭘 받아와라? 담보를 받아야 돼. 이 독한 것 얘기를 들어도 담보 받아 놓으면은 돈 뜯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럼 담보 받아 저당권 등기하더라. 그럼 저당권 등기할 경우에 은행에서 이 집을 1억 빌려줄 때 이 집 담보를 잡았어요. 대출해주고 그럼 저당권 등기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어디에 신청할까요? 등기소. 누가 처리할까요? 등기관이. 그럼 혼자 신청할까? 둘이 신청할까? 저당권 등기는 둘이 신청합니다. 둘 다. 돈 빌린 채무자와 은행 둘이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할 서류 또 가져가는 겁니다. 등기 끝났대요. 뭐가 나와? 등기필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권리별로 이 기본 구도에 여기다 끼워 넣으면서 상황 따라서 뭘 가져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과정을 쭉 배우는 등기법이에요. 그 가장 기본 틀이 이 기본 구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종 등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그거를 등기법 공부하면서 특색 있는 부분으로서 배우게 되면 그 특색이 있고 효과 발생할 때 어떤 효과 발생하는지가 시험의 포인트란 것이에요. 그럼 이런 등기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십시오. 그럼 그런 것들이 주로 답이 되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공부하기 쉬워요. 의외로. 조금만 하시 틀만 잡으시면. 그러니까 모든 등기의 기본 틀은 이게 일본어식 표기로 와꾸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여기 채워놓은 다음에 혼자 가냐 둘이 가냐 근데 쭉 채워놓으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등기하는 법에 대해서 쉽게 정립이 됩니다. 근데 나쁜 습관이 있어요. 등기란 것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등기가 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또 뭐 주등기, 부기등기 되게 많은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많은 등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쭉 배우는 거예요. 여기 하나 집어넣고 이런 등기다. 똑같아요. 쭉 채워는 어떻게 할 것이 쭉 배우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종류가 한두 개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등기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상황 따라 다 이해해야 돼서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두세 번 들으시면 다 알게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혹시 등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등기란 거를 강의하고 배운다는 그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등기부등본도 떼보셨나요?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잖아요. 봐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지금은 등기법 나갈 때는 제가 12월 달 정도 됐을 때 등기법 나갈 때 등기부등본 사시는 집 떼오라고도 숙제를 해요. 떼어서 내 집을 딱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제일 빠르니까. 근데 우리 집에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로 들어와 있고 가압류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더라. 우리 집 등기부 보여주기 싫더라. 그럼 옆집 떼어도 돼요. 어디 걸 떼오든 간에 하나 떼오시면 되고 떼기 싫다. 돈 들어가니까 시간 내고 왔다 갔다 싫다. 그러면은 주변 중개업소 있죠? 아무 데나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등기부등본 안 쓰는 거 좀 달라 그러면 한 주먹 줄 거예요. 거기서 제일 지저분한 거 하나 갖고 오세요. 제일 지저분한 건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왜? 등기보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이 등기를 왜 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등기 하는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실제 등기부를 한번 보는 게 가장 빠른 공부예요. 아, 그럼 세금 체납이 있더라. 세금 안 내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압류를 했네. 그럼 압류란 것은 세금 체납이 있을 때 압류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채권자 돈 받을 게 있을 때 가압류를 했네 이렇게 다 알면서 공부가 되니까 등기부등본은 깨끗한 것보다는 우리 소위 말하는 걸레가 더 좋은 거예요. 걸레를 하나 구해 오시면 공부할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등기법의 경우도 양이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할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한 부분이 중요한 데가 있어요. 12문제가 등기법이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6문제가 몽창 나오는 거 상고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열심히 하시라고 일단 틀을 잡아드려요. 그럼 거기만 열심히 하고 넘어가더라도 등기법은 실패할 이유는 없어요. 이 등기법의 경우는 이게 기본 구도로 이해하시고 이 구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지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니까 조금만 틀에 맞게 공부하시게 되면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10년을 세우신 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 공부할 때는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즐기세요.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지칩니다. 이 60점 맞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100점 만점 중에 60만 넘어 자격증 주겠다. 60 맞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니까 60만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60 맞는 게 옛날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매 맞고 막 그럴지언정 지금 60만 넘어 자격증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60 맞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 40문제 중에 24개나 합격 자격증 주겠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땐 제가 나중에 팁을 더 드릴 텐데 공부하다 어떤 법이든 간에 나는 아무리 봐도 이 법은 모르겠어. 포기하면 돼요. 한 부분은. 하나 틀리면 되지 뭐. 100점 목표는 아니니까. 버릴 거 버리고 마실 거 맞춰서 60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버릴 거 버리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게 오히려 요령입니다. 나는 이 부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냥 읽자마자 그냥 4번 찍고 넘어가세요. 그게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0점만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공무원 자격증 단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갈피를 못 잡아요. 여기를 해야 될지 저기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은 책에다 체크해드린 부분만 골라가서 보셔야 돼요. 이제 별표하십시오 이렇게 체크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60은 넘어가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내서 공부하시고 새롭게 맺은 그 계획 꼭 이루도록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제가 조금의 도움을 드릴게요. 강의 듣는 목적이 뭘까요? 강의 듣는 목적은 알라고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알라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역할은 어디가 중요한지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면 쉽게 정리하는 이 부분을 저희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책을 보셔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들은 내용은 귀가 두 개다 보니까 들은 만큼 나갑니다. 쌓이질 않아요. 들을 때만 잠깐 머물러 있다 나가면은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본 것은 남아있으니까 수업 들은 내용을 눈으로 자꾸 봐서 익혀놓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했다가는 60 넘치기 힘들다 보니까 모의고사 봤을 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냥 공부를 즐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재미붙게 되면 그냥 60이 그냥 나와요.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얻어지는 게 자격증인 거지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재밌게 공부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부산물이 자격증으로 열심히 하면 편해집니다.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가 이제 차이점인데 나이 들어서 할 공부 중에서 이게 마지막 공부예요, 이제. 이거 자격증 딴 다음에 또 무슨 공부 하실까요? 할 게 없어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공부를 생각하시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불태워 드릴게요. 하도 많이 탈 것도 없지만.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하고 주어진 OT, 각 과목의 OT이고, 아마 다음 주 세법이 강의할 거죠. 다다음 주에는 우리 아까 받으신 이 책 가지고 이제 쭉 나가는데, 하나하나 나갈 때 이제 중요 부분은 체크해드리고 나갈 테니까 꼭 배우시고 수업 되기 전주에, 전날이나 전주에 꼭 제 과목이다 보면 제 과목 한번 배운 부분은 그냥 신문 보듯이 읽고 한번 오시면은 한번 건너뛰는 거에 대해서 메꿀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와서 오늘 배우신 부분은 다다음 주 오기 전에 한번 꼭 읽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하시면은 뭐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잘 속아서
공무원 해보시고 서로 재밌게 1년 동안 살도록 하자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잘 지내시다가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